안철수 의원 측이 말이지요. 네. 건강 이상설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저를 고발을 했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 이거 지금 소송 당하는 거 몇 개 되지 않아요 이제? 아니 뭐 몇 개 또 집에 날라왔더라고요. 뭐 불송치 결정 났다고 하는데 네. 아무튼 요거는 조금 네.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강하다고 말했다는 점. 네. 네. 놀린 건 팩트고요. 포도본부 사이다. 근데 오늘은 그래도 눈썹 길이가 상식선에 와 있네요. 맞네. 새로 했습니다. 상식선에 와 있습니다. 상식선에 와. 3년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 내가 당대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정청래 당대표 이렇게 꿈꿨는데 0.73%를 아깝게 졌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재명 당시 당대표께 전화를 했습니다. 당대표를 나가시고 그랬더니 그 말 끝에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 해서 저는 최고위원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제가 그냥 최고위원 출마 선언했죠. 네. 그리고 이제 2년을 기다렸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눈치가 빠르지 않습니까? 국민 눈치를 보는 정치인이잖아요. 네. 눈치를 보니까 이재명 당대표 연임을 좀 원할 것 같아요. 앞으로 총선 직후에. 네. 그래서 제가 또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연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내가 또 왜 연임을 하냐고. 그래서 그다음에 저 하는 걸로 이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닙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1, 2주 지나면 연임하지 않고서는 못 빼길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그냥 연임하시라. 저는 안 나가겠다. 네. 그래서 연임의 물꼬를 제가 텄죠. 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내 차례다. 네. 그동안 미뤄왔던 숙제를 하자. 눈치가 아주 빠르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원내대표 선거 국면에서 갑자기 이제 그 아들 문제가 보도가 됐는데 김병기 의원이 이제 원내대표 출마할 때 저하고 이제 상의도 했고 했는데 그때 김병기 의원이 이미 예견을 했었어요. 아마 그런 문제가 나올 건데 나는 떳떳하다.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서 미리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MBC가 당한 꼴이 돼버렸죠. 미리 다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국민의힘 전신 의원들이 다 증언법을 주장을 했었어. 이전에요? 심지어 권성동이도 세게 주장을 했더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 신상과 관련된 부분이 전혀 아니야. 한나라당이 낸 안은 대법관을 정원하는 겁니다. 적어도 24명쯤은 돼야 재판 부담을 2분의 1로 경감할 수는 있지 않느냐 이런. 우리나라 14분의 대법관들이 하는 1년 총 사건 수가 25,000건입니다. 예. 독일의 대법관이 131명입니다. 14명에서 24명이 된다 한들 할지라도 의견을 모으고 저런 합의체 판결을 안는 지장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민사 대법관부, 형사대법관부 이렇게 정해서 그런 제도적인 보강을 하면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자료도 수사 기록도 이런 것도 안 보고 재판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도 있고. 맞습니다. 또 1인당 배당된 건수가 너무 많고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답니다. 네. 그러면 당연히 늘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판사들이 대법관들이 너무 경무에 시달린다 이렇게 하소연도 하는데 네. 경무를 덜어드리겠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싸움은 제가 할 테니 대통령은 일만 하십시오. 대통령은 꽃길을 걸으시고 네. 저는 진흙탕 싸움을 하겠다. 필요하다면 입니다. 내란 척결을 위한 그 특별기구를 설치하겠다. 그리고 이것도 신속하게 하겠다. 네, 안녕하세요. 정치 비난가 박진영입니다. 정치 비난가는 뭐예요? 아니 최강욱 의원께서 저한테 비난을 많이 하기 때문에 비평가도 아니고 평론가도 아니고 비난가다 이 별명을 지어주셔가지고 제가 쓰고 있습니다. 아니 그 좋은 의미가 아닌 것 같아요. 이걸 왜 받았어요? 나쁘든 말든 제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겠습니다. 일단 인지도를 국내 유일 비난가. 네, 맞습니다. 네, 일단 비난부터 좀 하겠습니다. 이 참모들이 잘못하시는 거예요. 1박 3일은 뭡니까? 대통령 진짜 과로사로 쓰러지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여유 있게 그래도 단 하루라도 쉬실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네. 과로로 쓰러진다. 예, 과로로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모들은 대통령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일하신다고 하더라도 옆에서는 조금씩 이렇게 자제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너무 경무는 맞죠 이게? 네, 경무죠. 이렇게 하시면 안 경무는 됩니다. 맞아. 늘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이 행복하셔야 국민도 행복합니다. 네.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제가 남들이 놓쳤던 거 하나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요. 가기 전에 재계 총수들을 만났어요. 그렇죠. 네. 네. 보통 재계 총수들은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만들어진 다음에 만납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G7 가기 전에 재계 총수들을 만난 거예요. 어쨌든 간에 G7에서 지금 에너지 문제 이야기합니다만은 통상 경제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경제 총수들의 이야기를 듣고 가서 이야기한다. 얼마나 소통왕이십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 경제 회생의 첫 번째 단계로서 G7에 가셨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미국의 X에 쭉 올라오는 사진 시리즈로 나온 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온다 그러니까 미국 제대로 배워야 된다. 그 요새 노킹 시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트럼프 네. 왕이 아니다. 네. 거기는 세상에 국회가 계엄을 해제하고 우리는 지금 LA에 총 들고 막 와 있는데 심각합니다. 예, 국회가 계엄을 해제하고 대통령을 탄핵으로 물리치고 그래서 대통령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온다. 한국을 배워야 한다. 네. K 데모크라시 열풍이 지금 불고 있어요. 네. 미국에서. 네, 미국에서요. 그러니까 민주 한국이 다시 온다라고 하는 민주주의 한국이 다시 온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이제 대한민국 국격을 다시 원위치로 제대로 올려 세우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오죽했으면 그쪽에서 노킹 시위를 하고 있겠습니까? 미국에서. 그러니까요. 이게 실제로 저는 한번 들어봤어요. 그 강화도에 MT를 뭐 갈 일이 있어가지고 뭐 숙박하면서 수련할 일이 있어서 가봤는데 거기가 신분증 제출하고 미리 신고하고 들어가야 되는 접경지들. 아, 네. 강화도에도 그런 곳이 있습니다. 네. 예. 들어가는데 밤에 방송이 나오는데 어우. 내가 여기로 수련회를 우리가 왜 왔을까? 아. 풍광도 좋고 다 좋아요. 근데 밤에 그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진짜로. 잠 잘 수가 없어요. 아니 그 유튜브 보면 그 소리 많거든요. 와 진짜 근데 끔찍하더라고. 네. 근데 봐봐 북한이 바로 또 호응하잖아.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랑 평화적으로 해결하자는 약간의 그 어떻게 보면 제스처 취한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안 해도 되는 걸 해서 국민을 괴롭히는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네. 윤석열. 윤석열입니다. 네. 바로 해결하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비슷한 걸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맞아요. 이른바 대북 전단지 뿌려가지고 혼란을 일으켰던 분들을 특별사법경찰을 동원해가지고 또 적경지 특별법이라고 있어요. 안전을 근거로 하는 그런 법률에 의해가지고 단속해가지고 못 풀게 한 적이 있어요. 해봤기 때문에 더 잘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언론들 이재명 정부에 비판할 자격 되는지 난 묻고 싶어요. 이번에 마침 또 엄청난 폭로가 하나 나와서 요걸 또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신 기자가요. 네. 윤석열 정부 시절 자신이 겪었던 사전 검열에 대한 경험담을 뉴스 포털을 통해서 밝혔어. 네. 탈레반 정도의 수준이었다라고 탈레반. 밝혔어요. 영국 언론인 파이낸셜 타임즈의 서울 지국장이 이제 밝힌 건데요. 사전 검열에 대한 어떤 내용이 있었냐? 대통령 인터뷰를 하려면은 발언 내용 사전 검토하고 수정 요청하고 확인 절차 요거를 계속 요구했다 대통령실에서. 아이고, 네. 그래서 이런 절차들 이런 인터뷰 조건들을 내가 데스크에 보고했더니 얘기하신 것처럼 데스크에서 이거는 우리가 탈레반 인터뷰할 때 겪는 수준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우리 언론을 보고 너무 놀랬다는 거야. 어떻게 세상에 이런 언론이 다 있냐? 어떤 부분입니까? 한국 언론이 권력층과 너무 가깝고 유착이 되어 있어서 충분히 객관적이지 못한다고 본다. 여기 언론은 너무 부드럽고 까다로운 질문을 피한다. 이 엑스포 관련해 가지고 캠페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폭망이었는데 그치. 한국 기자들 중에 아무도 손을 들고 회의적인 질문을 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발표 당일까지도 네. 마치 역전할 수 있을 그렇지. 것처럼 네. 기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야. 근데 우리 다 기억하죠. 네. 5천억 이상 써가지고 119대 29인가? 그 정도 됐어요. 119대 29. 그랬던 언론이 뭐 지금은 막 되게 날카롭고 싶어? 그런 리가 없죠. 이 언론과 관련한 탄압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대표적인 게 바이든 날리면 보도했다고 언론사 기자들 압수수색까지 있었습니다. 네. 한국 비행기 순방 가는데 비행기 안 태웠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명예훼손으로 개인적으로 대선 후보 때 있었던 문제를 가지고 여기 나오는 봉지욱 기자 고소해서 재판받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한두 건이 아니에요. 야 이런 거 들으면은 진짜 언론은 조금 아. 창피해라도 해야 창피해야 돼. 되는데. 근데 어디서 지금 와갖고 날카로운 척 한번 해보려고 그래. 너무 정당한 비판이야. 언론이 꼭 해야 되는 역할이죠. 그럼요. 그런 걸로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할 짓 하나도 안 하고 이제 와가지고 마치 본인들이 엄청 공정한 척 하는 게 너무 꼴보기 싫은 거지. 예. 그래서 언론 개혁이 필요하고 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라든가 언론이 또 책임지는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되는 겁니다. 네. 참고인, 참고인, 증인 그리고 대리인, 친족까지 해서 사건 관련해서 만나거나 전화, 서신, 팩스, 이메일, 핸드폰, 문자, SNS 어떤 방법으로도 서로 연락을 주고받아선 안 된다는 조건입니다. 네. 근데 김용현이는요. 네. 사형을 당할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음. 무기징역 당할지도 무기징역, 모르는 네. 사람인데 뭐가 무서워서 그런 조건을 지킬까요? 그 조건 지킨다고 사형 2번 당해? 그러네. 그거 아니잖아. 어차피
봐요. 네. 이게 사실 법비들의 잔꾀 아닙니까? 맞습니다. 검찰은 보석, 네. 그다음에 그 김용현은 집행정지 음. 이런 논리로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란죄라는 것이 대부분이 직권남용하고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네. 직권남용으로서 다시 구속시켜도 되는 거잖아요. 대부분 이전 수사들은 그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대형 수사 사건들은 왜 이렇게 안 하냔 말이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정확하게 짚어야 된다. 네. 그런 아니 생각이 그 듭니다. 노상원 비어폰 준 거. 그거 그리고 그 방첩사 블랙리스트 작성한 거 이런 걸로 추가 기소해도 그치. 그렇죠. 예, 참 예. 차고 넘칩니다. 그냥 노상원이랑 김용현이 전화 통화하거나 직접 만나거나 했던 얘기는 사실관계로 다 인정되고 있잖아요. 노상원이 전 방첩사에서 있기는 했었지만 지금은 민간인이에요. 김용현이 노상원과 군사 기밀 사항을 논의하고 이야기한 것 자체로 군사 기밀 누설죄입니다. 이거 그냥 기소하면 돼요. 맞아요. 내일이라도 기소할 수 있게 진행해서 물론 이 재판은 굉장히 길어질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검찰은 추가적으로 직위원은 최대한 빨리 재판을 진행하고 검찰은 추가 혐의에 대해서 구속 기소를 해야죠. 네. 박근혜 씨도 추가로 구속 기소하고 구속 기소해가지고 중간에 못 나온 거예요. 사례가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을 박근혜 씨는 개인적 부정 비리예요. 네. 욕 나오려고 그러네. 이 자들은 비교가 안 돼요, 내란이에요, 비교가. 내란.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그래서 얘기가 제가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야 놔야 된다고. 그 특별재판부라는 것이 특검법으로 가능한 예. 겁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법을 특검법으로 안 돼요. 그럼 법을 특별법으로 따로 해야 해야 되네. 돼요. 특별법으로. 해야 돼요. 결국은 윤석열 관련 특별법을 만들어야 되네. 지난해 10월 10일 네. 그리고 10월 11일에 심우정 검찰총장하고 김주현 민정수석이요 10분 이상 두 차례 통화를 했어. 그리고 그 통화하고 난 6일 뒤 검찰이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네. 그 싹 털어줍니다. 그거 지금 비화폰으로 통화한 비화폰. 거죠. 둘이 통화한 것도 일단 놀랍고 화가 네. 나는데 네. 무엇보다도 심우정이 너 왜 비화폰 받았냐?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아니 뭔데 검찰총장이 아니, 비화폰을 받아?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없어. 없어요. 비화폰은 지금 안보 외교와 관련된 어. 문제입니다. 비화폰은 사실 일이고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소통해야 돼. 그럼 그리고 민정수석은 법무부 장관하고 소통하고. 어. 왜냐? 대통령실하고 검찰총장하고 직거래를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장관 통해서 해야 되나. 그렇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다이렉트로 비화폰으로 통화했다는 게 이번에 드러난 거야. 네. 이거는 심각해도 너무 심각한 겁니다. 네. 심우정이가 야, 핵심이야. 내가 그래서 볼 때. 심우정이 지금 버티고 있는 이유가 이런 걸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안 나가고 있는 이유가. 왜 김주현 민정수석이 갔을 때 처음부터 제가 계속 얘기했어요. 저 검찰 핸들링용이다. 검찰 직접 대통령이 김주현 통해서 검찰 다 손에 쥐고 그랬었죠. 흔들거릴 거다. 네. 심우정은 그 얼굴 마담에 불과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네. 이때도 심우정과 김주현이 통화하잖아요. 김주현이 어떤 사람이에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12월 4일 날 저녁에 김주현, 박성재, 그다음에 이상민, 이완규까지 그 삼청동 안가모임 했던 네. 사람 아니에요. 법률상에 대응하고 검찰은 전부 다 김주현을 통해서 대통령과 검찰이 이어지는 중간에 김주현이 있고 그 짧은 기간 감사원장 대행을 하면서 그때 관저 비리와 관련해서 네. 검찰이 고발했던 분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짧은 기간에. 네. 그리고 그 유병호 사무총장이랑 감사원 사무총장, 감사원이 거의 앞장서서 검찰보다 더 눈에 띄게 윤석열을 돕는 일을 했지 않습니까? 네. 거기도 계속 싸웠던 분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특검을 맡기 전부터 윤석열 정권의 문제점들을 많이 인지하고 계신 분이니까 네. 그만큼 저는 잘하시라고 믿습니다. 네. 내란 특검은 대부분이 공직자들이 관련돼 있고요. 그다음에 광범위하게 지금 증거인멸이 이루어져 있고, 그다음에 내란 수개가 남아가지고 지금도 증거인멸이라든가 말 맞추기를 지휘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그 예리한 칼이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강단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냐하면은 현직 국회의원들을 다룰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소리 없이 강하다 뭐 이렇게 가는 모든 것 같아요. 로우키로 사람들 인선하고 사무실 딱 구해서 네. 바로 출발할 수 있게 어. 로우키로 조용히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마도 조은석 특검 같은 경우는 검찰 내부에 자기 인맥들 같이 칼을 협공할 수 있는 인맥들을 쭉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수사팀 구성도 다른 특검에 비해서 굉장히 빠를 수 있겠다. 굉장히 수는 많지만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벌써 네. 어제 공수처장도 만나고 했더라고요. 보통 이제 특수부 팀들은 굉장히 요란하게 수사를 한대요. 근데 공안 팀들은 은밀하게 조용히 해요. 조용히 하는 뭐 그런 특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통령실에 특검보 후보 8명을 추천했다고 합니다. 이미. 네. 판사 출신으로서 김건희 특검에 잘 맞는다. 이제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판사님들은 이렇게 판결문 쓸 때 하나도 꼼꼼하게 써야 돼요. 다 빠뜨리면 안 돼. 다 써야 돼.
하나라도 빠뜨리면 안 되는 사건이 김건희 사건입니다. 아, 워낙 많기 때문에 16개. 16개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꼼꼼히 한다라는 거 하나 하고 이 사건이 정해진 시간에서 하려면 또 어느 시점에서는 야 여기까지 하고서 이 선을 쳐줘야 돼요. 사실 검사 출신이나 수사를 많이 했던 분들이 선치기가 잘 안 돼요. 끝까지 간다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도 그 우리 민중기 특검 같은 경우는 꼼꼼하게 가르마를 정확하게 선을 긋는 역할을 하지 않으실까. 이 판사 출신이 특검 받는 경우를 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이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관련 혐의들이 많기도 하지만 이미 수사도 진행돼 있고 공범이라는 사람들이 처벌받은 형이 확정된 것도 있기 때문에 네. 정리를 하는 일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검찰과 김건희의 관계에 대해서 신뢰를 못하는 분들이 많죠. 네. 당연히 그래서라도 이제 법원 출신을 이제 지명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윤석열의 대면 조사 우선 박정훈 대령 사건 자체가 경로설에 의해서 억울하게 실체가 진실이 바뀌어서 억울하게 기소가 된 사건이기 때문에 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뭐 경로설에 대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전체적으로 볼 생각입니다. 누가 거짓말하는지 난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지요. 네. 네. 지금 형식상 가장 빠른 건 경찰입니다. 19일 날 3차 소환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윤석열에 대해서 네. 3차 소환까지 불응한다? 영장 쳐야지. 그렇죠. 영장 쳐야지. 그렇지. 그 경쟁 가져야 돼. 네, 그래서 시원해, 그런 거. 3특검과 경찰 공수처의 이 경쟁 원래 검찰도 경쟁해야 되는지 기대하지 않습니다. 니들은 네. 물러나. 니들은 물러나고 요 3특검과 경찰 공수처의 윤석열 김건희 확보 경쟁. 꿀잼각. 특검 보호는 공익적인 목적 말고 왜 하려고 해요? 명예죠. 역사 명예예요, 사건을 다룬다는 결국은? 명예인데 그리고 뭐 이게 또 경력이 돼서 변호사 생활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한국 사회가 이런 임시 공직을 맡을 때 대우라든가 그거 좀 뭐 금전적인 잘해줘야 문제 너무 약해요. 이게 심각합니다. 사실은 이 특검 같은 경우 그냥 수사 170일 뭐 120일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공소 유지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 재판 끝날 때까지 특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몇 년이에요? 3년 4년 걸릴 겁니다. 이 재판은. 아이고. 항소심 가고 뭐 대법원까지 가고 아무리 빨라도 2, 3년은 걸리거든요. 아이고. 그동안에 업을 못 해요. 어떻게? 그러니까 살아요? 파트너급이나 그러니까 법무법인 대표급 변호사님들이 여기에 특검이나 특검보로 투입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업을 싹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사실은 이렇게 특검이나 특검보로 가는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낌없이 저는 국가가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위공직자들의 정년을 없애면서 성과급제를 한다거나 이런 방법들을 도입해야 되는데요. 보통 그 미국 같은 경우 AI 전문가들이 연봉 한 30억 정도 받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한국에서 공공기관에 데리고 오잖아요. 아무리 많이 줘도 연봉 1억 5천 이상을 못 줘. 안 오는 거야. 공직 사회 연공 서열도 파괴해야 되고 어느 정도. 그다음에 계약직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성과급제를 광범위하게 동원하고 이런 방법들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어요. 저희 조국혁신당의 이혜민 의원 같은 경우도 국회의원 되면서 정말 많은 걸 포기하고 오셨어요. 네. 부터 시작해서 뭐 그렇더라도 이렇게 그런 공적 마인드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께 너무 감사하고 전관예우를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전관을 없애는 겁니다. 법원 전관 때 판사 잘 같은 살게 해주면 경우는 됩니다. 전관 때 잘 먹고 잘 살게 해줍니다. 말하자면. 그런 대신 판사를 못하게. 끝나고 나면 교육기관 로스쿨이나 네. 또는 뭐 향판이나 뭐 이런데 이외에 변호사 기업을 못하게 하면 돼요. 전관이 그 재직하는 동안에 확실하게 대우를 전 해주는 게 우리 사회에 훨씬 비리 하나 딱 보도 내보내. 국회의원 비리. 그럼 사람도 국회의원 생각하면 짜증 나잖아. 그러고 나서 바로 국회의원 세비 깎자 쓱 들어갑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세비 깎자고 다 동의할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되면 부자들만 국회의원 할 거라고 맞아요. 생각하거든요. 진짜 세비 받아가지고 생활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잖아.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국회의원 하기가 어려울 거 아니야. 세비 깎아버리면. 그렇죠.